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격화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그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격 소식에 다우존스가 1.8% 하락했고요. S&P 500이 1.1%, 나스닥은 1.3%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국제유가는 7% 이상 급등하는 등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과 군 지도부를 목표로 공습을 단행하자 이란이 텔아비브 중심부를 겨냥해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면서 중동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발사된 수십 발의 미사일을 탐지했으며 이로 인해 34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사태는 주식시장을 급락시키고 국제유가를 7% 이상 급등시키는 등 즉각적인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의 그림자 전쟁이 이제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분쟁을 넘어서 유가 급등을 통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 공급망 불안을 악화시키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월마트와 아마존과 같은 거대 유통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우회해서 카드 결제 수수료 등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적인 은행 및 카드 네트워크 회사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대 유통기업들이 가진 방대한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결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빅테크의 금융 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관련 규제 법안의 향방이 이들의 행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제철이 국가안보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해서 US 스틸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합의에는 미국 정부의 골든 쉐어를 발행해서 생산 및 무역 문제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고 향후 3년간 약 11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화와 국가 안보 사이에 미묘한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 기업의 미국 핵심 자산 인수를 허용하지만 골든 쉐어라는 안정장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철저히 지키려는 실리주의적 접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향후 글로벌 M&A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에어인디아 소속 보잉 787기의 치명적인 추락사고 이후에 조사관들이 항공기의 비행기록 장치를 회수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2011년 운항을 시작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첫 사망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보잉의 항공기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보잉은 품질 관리와 안전 문제라는 그림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전했던 787 기종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잉의 전반적인 생산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보잉 주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이제 큰 폭으로 개파락을 했고요. 현재는 좀 요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9불 73전이 중요한 지지선인데 여기 패턴이 보면은 망치형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럼 보통 망치형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상승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바닥에서 꼬리를 길게 이제 치켜 올리면서 결국은 이 지지선을 지켜줬다. 그럼 앞으로 향방은 좀 더 상승하는 쪽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동안 보잉의 주가를 보면 한번 패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승 쐐기형이 있었고 그걸 하락 돌파하면서 이렇게 하락 돌파하게 되면 이제 보통 하락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당시에 요 정도까지 이제 130불까지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130불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정확하게 맞히는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다 보고 지금 현재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보잉이 이 지지선을 딛고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기요금이 식료품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천연가스 상승, 노후 전력망 개선 비용,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때문이라고 하는데, 에너지정보청은 내년까지 전기료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심은 AI 혁명의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인프라 비용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AI 관련 기술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AI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라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유틸리티 및 에너지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이지만 경제 전반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FIFA가 20억 달러를 투자해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클럽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지만 더딘 티켓 판매하고 선수들의 불만 등 흥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FIFA는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와 같은 강력한 자금줄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FIFA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새로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도를 볼 때 뭔가 조짐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작은 의심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스포츠 비즈니스, 미디어 저작권, 그리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사우디 자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엑스텐 맥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시황과 이슈, 기업에 관련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는 코너인데요. 주간 지수 움직임 보면서 한 주간에 있던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라색이 나스닥 100 지수고요. 또 파란색이 S&P 500 지수의 일주일간 움직임입니다. 주 중반까지는 잘 올라오던 지수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금요일 날 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중동의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유가가 폭등하면서 이제 빠졌죠. 그렇지만 금요일 날 장에는요 좀 반등을 해줬었습니다. 장까지. 그러다가 또 뉴스가 나오기를 계속해서 공습을 또 보복 공습을 하고 그런 게 이제 계속 연장이 됐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장이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주말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미리 이제 판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간 둘 다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S&P 500은 0.39% 마이너스, 나스닥 100은 0.6%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다음 주에 어떻게 발현이 될지 그는 아무도 예상하기 힘들지만 저는 좀 빨리 좀 끝났으면 합니다. 연초 대비 지수 움직임 보면서 향후 장세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환해서 6월 달에는 시장이 잘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장이 이제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다 외부적인 충격이죠.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요 모습이요. 보시면은 2월 달로 돌아가 보시면 요때 모습하고 흡사합니다. 이때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요? 관세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충격입니다. 트럼프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중동전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 결과치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거 뭐 2, 3일이면 끝날 거야. 러시아가 뭐 확실히 이기지. 그랬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도 외부 충격입니다. 경제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만약에 좀 전쟁이 더 커지고 뭐 문제가 발발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대충은 한 4%,
3% 마이너스 선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번에는 많은 투자가분들이 얼마 전에 이런 하락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사러 들어오실 것 같아요. 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빠지겠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분명히 사러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왜? 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외부적인 충격이거든요. 외부적인 충격은 이때도 경험했지만 관세 유예할 거야 하니까 이제 다 올라왔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요인이 없어지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서로 합의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없어졌다. 그럼 다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대충 한 3에서 4% 정도 하락은 좀 기다려 보시는 거는 어떤가. 그래서 요즘에 지금은 이제 자금을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섹터 공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자, XLK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섹터 ETF고요. V는 병원, 그래서 헬스케어 ETF고, F는 파이낸스, 금융이고요. XLY, 영, 욜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치품, 그래서 경기 소비재. 그 다음에 XLP는 뭐라 그랬냐면 필수, 그래서 필수 소비재. XLP, 비누, 치약입니다. XLI, 인더스트리, 그래서 산업재. 그다음에 XLB, 베이스,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원자재. 그다음에 XLE,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U, 유틸리티입니다. RE,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C,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XLC. 이렇게 11개 섹터가 있고 대표 ETF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각 섹터별 주간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대충 좀 마이너스권에 있는 섹터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 위에 1등 섹터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최근 이제 주말로 갈수록 그 비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요일 날은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결국은 XLE 에너지 섹터가 5.6% 상승하면서 큰 상승을 보이면서 일주일을 마감을 했고요. 제일 안 좋은 섹터는 파이낸스, 금융 섹터입니다. 2.5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계속 안 좋게만 보여지던 그 헬스케어 섹터가 조금 1.3% 올라왔고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낙 처져 있기 때문에 수익률 따라잡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술주도 뭐 그냥 보합 수준이고, 유틸리티 보합, 뭐 그다음에 RE도 보합, 부동산이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 쉬어가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섹터들이 별로 안 좋고 에너지만 크게 올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금년도 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6개월 동안 지나오는 동안 이런 각 섹터들이 움직임을 보고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XLI, 이게 산업재라고 그랬습니다. 인더스트리죠. 그럼 XLI가 8.6%나 올랐구나. 왜 산업재가 왜 오르지?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리쇼링, 즉 미국에 와서 투자하십시오,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생산하십시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기사 이제 뽑은 것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이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산업재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저런 뉴스를 만약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산업재 쪽에 좋은 기업들을 미리 투자를 했으면 이 정도 수익이 났겠구나. 즉 이 ETF만 샀어도 8.6%가 났네, 지수보다 잘했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틸리티가 높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AI, 뭐 데이터 센터,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호황이겠구나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건 아무래도 이제 통신 뭐 이런 쪽이니까 이제 같이 가겠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자재는 이 베이스라고 그랬죠. 원자재는 결국은 이 인더스트리, 산업재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하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XLY입니다. 이게 뭐냐면 Y, 즉 비싼 소비재잖아요, 사치품이잖아요. 그럼 아직 소비 심리가
올라오지는 못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많이 좋아지면 결국은 이렇게 기던 이런 경기 소비재 주식들도 좀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 조금 더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이 섹터도 사볼 만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5%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소비 심리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인플레이션 우려도 많고 관세 문제도 나오고 지금 세상이 복잡합니다. 그러면 좀 움츠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긴 한 6개월 혹이 1년 이 정도의 이제 각 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시장이 어떠했는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하는 걸 예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장을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을 예상해 보면 사실은 이 산업재하고 유틸리티, 뭐 커뮤니케이션 이것들이 전부 다 또 금년도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편 이 기술주들 지금 3% 정도 이제 현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큼 좀 올라와 있는데요. 결국은 지술주가 선도를 해줘야만 우리 포트에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지금 현재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에너지가 모이면 결과적으로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게 언제일까? 가을이나 겨울 정도 되겠다. 그래서 연말 랠리를 기다린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를 도리어 이렇게 쌓고 가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주 일정입니다. 월요일 날은 별게 없고요. 화요일 날 리테일 세일즈가 나오는데 뭐 좀 약해진다. 그래서 개인 소비는 조금 위축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 주택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데 뭐 별로 큰 변화가 없어서 시장은 뭐 이거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지금 FOMC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 새벽 3시에 발표가 나오고요. 3시 반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5% 그대로 이제 동결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 발표 나올 때는 별 시장 움직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는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처음으로 이제 패턴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지지 저항을 그면서 맥점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금주에는 한번 패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거다, 빠질 거다를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럼 이 이후에 만약 상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하락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해서 어떤 이제 움직이는 폭 이런 거를 이제 가늠해 보기 위해서 패턴 분석을 합니다. 일예로 지금 이제 오일 가격인데요. 기름값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은 뭐 패턴이 잘 이제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패턴 한번 그려 보면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제 큰 직사각형 패턴이 나옵니다. 그럼 이 패턴이 완성이 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길게 보면 장이 이제 빠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빠졌으면 그 단가가 얼마냐? 목표가가 49불, 50불 서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시장은 계속 좀 하락하는 힘을 받겠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양 바닥을 찍고는 지금 올라와서 사실은 쌍바닥 패턴을 완성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또 뭐가 되냐면은 이 정도 폭을 그대로 올릴 수 있다는 이제 목표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실제로 그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75불 선이었습니다. 75불, 74불 선. 근데 진짜로 장중에 77불 50전까지 그때 찍었었잖아요. 여기를 치고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이 패턴을 분석하는 거는 향후 주가를 예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패턴이 완성되면 얘가
단기적으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전 패턴을 기반으로 하면 50불까지 빠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 패턴 완성된 패턴으로 하면은 75불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는 탄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이게 딱 3중 바닥을 완성한 이제 포메이션을 여기서 딱 완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여기까지 올라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가격이 딱 거기를 뚫고 조금 더 올라갔다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도 이게 뭐 올라간다를 예측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저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구나. 근데 공교롭게 또 이 정도가 저쪽으로 뒤로 가보면 또 이렇게 맥점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프라는 게 이게 꼭 뭐 앞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물론 판단은 하지만 그거보다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최대치, 중간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참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됐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시는데요. 진짜로 보면 이 하락 추세대는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패턴을 한번 그려보면 정확하게 지금 요 쌍바닥 패턴, 즉 아까 유가에서 보셨던 패턴이 그대로 완성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는 목표가는 어디냐? 쭉 그려보면 목표가를 여기다 했는데 이제 370불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때 고점이 367불 50전이었거든요. 거기 좀 못 찍고는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패턴이 완성된 후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치면은 370불까지는 갈 거다. 근데 뭐 거의 간 셈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런 패턴 분석을 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가겠느냐 하는 거를 보는 이런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쌍바닥 패턴은 이제 상승 패턴이거든요. 이게 꼭 맞았었다. 근데 지금 내려와 있고요. 현재는 다른 패턴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팔란티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천정권에 와서 계속 이거를 이제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뭐 시장에 나오는 얘기, 뭐 밸류에이션이 계속 비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팔란티어는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꿈을 먹는 주식이다. 그래서 패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패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열심히 또 그리려고 찾으면 여러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각형 패턴이 나오는데 이거는 상승 패턴으로 이제 봐서 타겟이 어디냐? 저 위입니다. 그래서 타겟 자리가 대충 여기 187불, 188불 선에 있다. 그래서 188불은 만약 여기서 간다 그러면 충분히 칠 수 있는 자리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이제 더 붙기도 하는데요. 보면은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그저께인가 한번 보여드렸죠. 이게 확장형입니다. 확장형이 이루어질 때는 이게 큰 폭으로 더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장형이 아마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만약 이 주가가 지금 이 중간값 정도까지 좀 내려왔다가요. 여기서 강하게 좀 지지를 받으면 한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뭐 자연적으로 확장 패턴을 키워갈 수 있다. 그럼 그게 한 150불 뭐 145불 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지금 뭐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 충분한 탄력도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서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란티어는 여러 가지 패턴 분석을 하더라도 이 패턴 자체는 위쪽
위쪽 가격들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애플입니다. 참 애플이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200일선 깨고 내려와서 계속 좀 팅팅팅팅 튀는 그림은 보이지만 올라갈 생각은 별로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패턴은 이제 불리시 페넌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상승형 페넌트라서 요 추세대 안에서 계속 주가가 좀 흔들려 주면 여기서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나면 그 타겟은 이게 좀 긴 구간에 지금 접혀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간다. 그러면 그 가격대는 얼마냐? 한 257불 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도 올라갈 수 있구나. 지금 에너지를 많이 모으고 있구나. 이렇게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애플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충분히 좀 크게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불리시 패턴이지만 여기서 저희가 다시 잘 그려보면 베어리시 패턴이 또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쌍봉이죠. 더블탑 패턴인데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하고 이제 내려오는 와중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패턴의 타겟 가격은 171불 선에 있다. 그럼 그게 정확히 지난번 4월 달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 지난 저점도 테스트해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이제 횡보 국면에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하락을 보는 사람 또 상승을 보는 사람들이 힘을 정확하게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면 이 하락폭보다는 상승폭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애플은 지금 횡보하는 국면에 이제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또 패턴이 또 잡힙니다. 이게 직사각형 패턴인데요. 지금은 사실은 하락도 가능하고 상승도 가능한 국면이다. 이 패턴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오르고 내린다 하니까 이제 요게 완성이 돼서 아마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게 되면 1차 목표는 상승 쪽으로는 236불 선이 되겠고요. 하락 쪽으로 보면 여기하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전 저점 171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171불 근처에 오면 무조건 좀 1차로 매수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혹은 이거의 반 정도 내려와도 1차 매수는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상승 브레이크아웃이 오면은 대충 이 정도에는 만약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는 팔아줘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저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57불 또 목표가가 있다. 이렇게 애플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구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구글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바닥을 좀 찍고는 서서히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그 상승 때를 쫓아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에 패턴을 그려보면 참 재밌는 패턴이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이게 상승 웨지인데요. 사실 상승 웨지는 이제 하락형 모델 상승 웨지가 나와서 여기서 만약 브레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쭉 빠진다 그러면 이 패턴에서는 어디까지 밀린다고 보냐면 지금 패턴 크기로 보면 여기죠. 148불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턴이 꼭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 패턴이 완성이 되고 하락을 한다 하면은 이 정도까지 내릴 힘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하는 얘기라서요. 그래서 만약 저는 이 패턴을 보고 이런 목표가를 보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지. 그래서 시장이 며칠 더 충격을 받게 되면 뭐 단기간에 좀 시장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장기간 또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빠지게 될 때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받아도 되는 자리구나. 혹은 예전에도 구글이 이 정부하고
이제 저희 재판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이제 푹 이게 장대 음봉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뉴스로 인해서 한번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 정도 자리가 1차 지지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나왔을 때 요 맥자리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요 자리에서 액션을 취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 패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뭐 그렇게 재밌는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상승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양봉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패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패턴이 하나 이제 보이고 완성됐던 패턴이 나옵니다. 이 패턴에서는 아까 보셨던 이게 상승 쐐기인데 결국 완성이 돼서 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구나. 그래서 만약 충격파가 온다 그러면 한 179불선 자리까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봐도 이게 패턴이 완성되고 그러면 그때 목표가가 얼마였냐면은 딱 여기 있는 196불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시장이 내려와서 거기서 길게 횡보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거장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맥자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패턴도 사실은 이 패턴이 완성됐다고 해서 빠질 거다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빠지게 되면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 즉 이 그림에서도 똑같이 이 패턴이 완성이 됐으니 만약에 이게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쭉 횡보하다가 요즘에 좀 올라오고 있는 그림이라서 이게 1년치 그래프인데요. 별로 그렇게 큰 포맷이 안 잡힙니다. 이렇게 큰 것만 그려놔서 별 의미 없는 수치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5년짜리로 이렇게 쫙 키우면은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제 그 포메이션들이 몇 개가 되는데 결국은 전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락 쪽입니다. 그래서 하락 쪽도 얼마나 보느냐? 대충 한 200불까지는 보고 있네요. 보면.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주가가 5년간 이제 5년 주가입니다. 그래서 5년간 만들어 놓은 주가 패턴이 이렇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는 지금 400불이거든요. 저 밑에 어디에 있느냐? 200불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안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거는 고점을 찍고 있으니 결국은 충격에 의해서 장이 빠지고 주가가 내려오고 하면 저 200불 선이 진짜 최바닥이겠구나 하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구글, 애플, 팔란티어, 테슬라 이렇게 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턴이 완성된다고 해서 주가가 꼭 이 패턴이 원하는 상승을 갈 거다, 뭐 하락을 갈 거다로 보시는 게 아니라 과연 주가가 얼마나 뛸 수 있을까, 얼마나 또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런 패턴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